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 정책 중에서요, 분양가 정책, 그리고 이제 조세 정책,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룰까 합니다. 일단요, 분양가 정책은요,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분양가 자율화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냐, 라는 요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요, 분양가가 미리 분양하냐, 아니면 나중 분양하냐, 즉, 선분양 제도이냐, 후분양 제도이냐, 요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여기 분양가 정책에 대한 것이 시험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요, 자, 분양가 규제 정책, 여기도 역시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입니다. 예,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의 그게 분양가 규제 정책으로 그래 놓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정책적 효과가 역시 뭐냐면 임대료 규제 정책, 여기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리고요, 요 분양가 규제와 임대료 규제 정책 요 두 가지는 이거 간접 개입 아니다, 요거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직접 개입이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끔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직접 개입이지 요건 간접 개입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요, 균형 가격 아래로 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 가격 이상으로 나는 못 받는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예,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지 저기가 되는데, 수입이 큰데, 근데 일정한 가격 아래로만 받게 하니까 결국은 재미없네 하고 저거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분양가 자체는 묶어놨어. 묶어놨는데 가격이 어떻게 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재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을 피게 되면 재고주택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역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예,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에 의할 땐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가 이거 규제 정책에 의할 땐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거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쪽은요, 굉장히 초과 수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탄력적이에요. 이 의외로 탄력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죠. 이거 분양가 이게 상한제 정책을 필 적에는요, 무조건 뭐 이런 선착순 이거 불가능해요. 이게 선착순 하게 되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 서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릿세 받아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추첨을 하게 되잖아요. 추첨을 하게 되면 뭐 400대 1, 뭐 500대 1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투기적 수요. 즉 어마어마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 뜻이죠.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정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400대 1, 500대 1 이런 일을 안 벌어지는 거죠. 비탄력적이다라면 공급은 조금밖에 안 줄고 수요는 조금밖에 안 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밖에 안 는다는 것은 여기서처럼 투기적 수요에, 투기적 수요도 여러분들 가수요라 해서 얘도 유효 수요입니다.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나름대로 분양가 상한 정책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초과 수요를 줄인다라는, 비탄력적일 때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뭔지 몰라도 웬만하면 비가 더다. 예, 비가 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이 이렇다면 분양가 자율화는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주택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이 막 지으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되겠죠. 대신에 높은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는 여러분들 대형 평수 위주의 공급하려고 한다. 예, 가능한 한 돈 되는 거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 상한제에 또 반대 결과를 얻는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 정책 상호 반대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건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입니다. 그래서 선분양제도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일 거고요. 후분양제도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짓기 전 분양이기 때문에 이건 특징이 뭐냐, 선분양의 경우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받아서 지어. 그래 놓고 돈 지었다가 돈 떨어질 때쯤 되면 중도금 받고, 그 다음에 또 잔금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할 것이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할 납부로 부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선분양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미리 돈을 받아놓고 남의 돈 갖고 짓다 보니까 결국 뭐냐? 예,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질적 수준이 하락한다. 그리고 도중에 짓다가 망했어. 그러면 그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이미 수요자가 돈 낸 거죠. 이거 수요자 돈 갖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자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여기는요,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집을 짓는데. 그럼 3년 전 가격하고 여기 돈을 미리 낸 거 아닙니까? 분양가가 미리 책정이 됐어요. 3년 전 가격하고 이게 후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는 거죠. 즉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선분양제도의 나름대로의 특징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선분양의 문제라면 후분양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되겠죠. 대신에 여긴 질적 수준이 높은 대신에 왜?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높아.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자금 압박을 받기 굉장히 쉽죠. 그리고 여긴 대신에 공급자가 그 모든 위험을 부담하니까 수요자는 위험 부담 없다. 대신에 나중에 짓기 때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는 높아진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큰 목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못 갖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 또 후분양이 지닌 나름대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분양가 정책으로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게 이겁니다. 정책론에서는 정책론 일반에 대한 것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정책으로서 지역지구제의 문제,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규제 정책으로서 토지 수용이냐 아니면 환지 방식이냐, 뭐 이걸 구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이제 토지 정책에 관한 걸 봤다면, 그 다음으로 본 게 이제 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주택 정책도 주택 정책 일반에 대한 것을 논했고요. 그 다음으로 논하는 것이 여기에는요, 주택 정책은 주로 공공성의 문제,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임대주택 정책과 그 다음에 분양권 정책 이걸 다루는데, 특히 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세 가지 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과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 이 세 가지가 구별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이고요. 분양가 정책은 두 가지다. 선분양, 후분양의 문제와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냐 아니면 분양가 자율화냐, 여기까지가 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